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승섭입니다. 기억나시나요? 2014년 4월 16일 이렇게 되게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던 일인데, 그리고 어찌되었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은 기성세대 중에 한 명으로서 느끼는 미안함,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1년 전쯤인가요? 그 세월호 특조위에서 생존학생에 대한 연구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뭐 중요한 연구인 게 분명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때만 해도 세월호 연구를 한다고 하는 건 조금 특별한 용기를 필요로 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유로. 가능하면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기존에 진행된 연구들을 찾아본 거예요. 삼풍백화점 연구, 대구 지하철 참사의 연구. 근데 참 무서웠던 게, 그런 기존의 재난들에서 너무 알려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참사를 겪었던 당사자들, 고통을 온전히 껴안았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또 이런 게 왔던 걸까? 그럼 해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호 참사에서 친구들을 잃었던 생존학생, 배에 탔었던 학생들 20여 명을 만났고, 그분들의 가족들 20여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세월호 연구를 하다 보면은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의료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한국 사회가 이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됐었나, 학교에서, 병원에서, 언론에서. 그래서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다고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는데 너무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서 정신건강과 다하이는 두 가지를 뽑아봤어요. 그 얘기를 오늘 드리도록 할게요. 제 질문은 두 가지예요. 되게 단순해 보이고 명확한데, 첫 번째 질문은 세월호 참사에서 재난 피해자는 누구일까? 너무 당연한 질문 같나요? 또 하나는 국가는 재난 피해자에게 어떤 질병에 대해 언제까지 치료를 제공하는 게 맞는가? 첫 번째 질문부터 다뤄보도록 할게요.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문항들이 있어요. 피해자란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세월호에 타서 사망했던 사람들과 거기에 타서 생존했던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삼풍백화점과 대구 지하철 참사에 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규정이 많이 나아진 거예요. 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이렇게만 해서는 올바른 피해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민간 잠수사예요. 여기 오른쪽 아래 김관홍 잠수사님 기억하시나요? 김탁한 소설가님의 거짓말이다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시체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안고 나오는 그 잠수사들의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물 위로 올라오는 마음이. 옆에 계신 분은 사진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공영우 잠수사님이신데, 혹시 이광욱이라고 하는 잠수사님께서 잠수하셨다가 사망하셨는데, 그걸 이유로 민간 잠수사들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분을 고소했던 사건 기억하세요?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를 당했던 분이세요. 올해 초에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이분들의 얘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이분들은 특별법상 피해자로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자신의 생계를 뒤로하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러 갔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가 처벌을 한 셈이 돼요. 고소를 했으니까요.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를 가르쳐요. 국가는 어떤 가르침을 이때 주는 거냐면은 재난이 터졌을 때 그 현장에 가까이 가서 타인을 도우려고 하면은 당신이 다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국가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공동체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피해자 지원과에 계셨던 오지원 변호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민간 잠수사들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되어 있었다. 끙끙 앓고 있었다고. 돌아가신 김관홍 잠수사님 자살로 돌아가셨는데요. 잠수사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더 이상 잠수를 할 수가 없다 몸이.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국회 나간 다음에 얼굴을 알아보는 분들이 5,000원, 10,000원씩 더 주는데 오히려 더 민망해서 대리운전을 못하겠다. 그러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물론 많이 해주면 좋은데 무조건 많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제한이 있고 적절한 선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지점은 의료지원금 같은 경우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 심리지원은 최대 5년까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합당한 규정으로 보이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규정인데 항상 느끼겠지만은 현실과 법과의 괴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괴리를 섬세하게 좁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단원고 생존학생 실태조사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했던 친구들을 잃었던 여학생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응급실에 갑니다. 응급실에서 묻는 거예요. 이 자살이 참사로 인한 건지 증명이 돼야 입원시킬 수 있다. 병원을 욕하기 이전에 시스템을 돌아봐야 돼요. 규정상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참사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치료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참사로 인한 걸 치료해준다는 이념적인 오름과 별개로 이런 법 조항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이고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조항들이 실은 정치고 법이고 행정인 거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디스크가 왔어요.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이거가 참사로 인한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걸 개인이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여러분이 아팠을 때, 참사를 겪고 아팠을 때 이 아픔이 참사로 인한 병이라는 걸 어떻게 개인이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담을 개인에게 주는 거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들이 한 거고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저는 세월호 참사는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요.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해야 돼요. 민간 잠수사와 그 일을 돕다가 사망했던 사람들을 피해자로 혹은 다쳤던 사람들을 피해자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희생자의 그리고 피해자에도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간단한 얘기예요.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되는가? 당연히 완치될 때까지인 거죠. 근데 물론 그럼 완치의 판정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세월호 참사는 그 많은 희생자들이 안산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피해자들이. 그래서 안산 트라우마 센터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특별법상 이들이 완치가 될 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지원은 5년까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 생존학생들이 있는데요. 생존학생들은 단원고 안에서 스쿨닥터분과 계속 상담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면서 한번 바뀌는 거죠. 안산 트라우마 센터로. 근데 걱정되는 거지. 2년 3년 지나고 내가 여전히 잠을 못 자고 여전히 괴로운 시간들이 계속될 때 나는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다 지원해달란 말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섬세한 고려들이 없으면은 저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세월호 참사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재난이 참사가 터졌을 때 가장 기억해야 할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전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자. 그러니까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그 지원을 받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첫 번째. 또 하나는 여기 계신 훌륭한 정신과 선생님들 참 많으신데 훨씬 잘 아시겠지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참사라고 하는 건 자기 삶에 대한 컨트롤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이 안정돼서 신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장기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폐렴에 항생제를 투여한다고 낫는 것처럼 트라우마를 겪은 환자들이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프로그램을 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서서히 치유하고 치료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모든 면에서 빨리빨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트라우마조차도 그렇게 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드렸던 어떤 의료 항목을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도 1차적인 원칙은 필요하겠죠. 첫 2년 동안은 어떤 인간성에 대한 부담 없이 이 질병이, 이 고통이 참사로 일하는 거라는 걸 증명하는 부담을 개인에게 넘기지 말고 진료를 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아픔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치료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국가가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유연해야 돼요. 300명의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300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300개의 다른 사건이 있는 거란 얘기를 하잖아요. 개개인의 고통은 비교 가능한 것도 아니고 함부로 수치하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각자의 살아온 역사와 경험과 상태와 조건이 다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조건들을 섬세하게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한 거고,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 사건 때 WTC 과학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병을 언제까지 치료를 지원해 줄지 결정하거든요. 하나 기억하고 싶은 건 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전문가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는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영역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자문위원회에 9.11 테러 대응자, 민간인을 포함해서 2명이 들어가고 테러 생존자 2명이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루트를 열어놓는 거죠. 합의에 이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고 언뜻 보기에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 겪지 않은 고통을,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효과적인 자원 배분과 치료를 위해서는 이런 식의 유연함들이 필요해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려고 해도 울컥하는데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형 중인 8명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던
필리핀인 16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스텔라 데이지오 참사도 있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요. 가끔 악몽에 시달리는 건 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내 자식이 세월호에 탔으면 어떡하지? 나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지시에 잘 따르라고 가르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선장이 얘기했으면 내가 가르쳤던 내 자식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 우리 모두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과거로부터 배우고 용기를 내서 바꿔야 돼요.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해경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서 진상규명 부분만 생각을 해요. 반드시 밝혀줘야 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그 이후에 재난 대응 과정에서, 지난 3년 동안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 곳곳의 실력과 민낯이 드러났던 참사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누군가를 탓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도 문제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리고 섬세하고 지난한 조율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먼 훗날 어느 시점에 세월호 참사를 얘기하면서 이 시기가, 이 참사가, 이 고통이 삼풍백화점과 대구 지하철과는 달랐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고, 다 같이 그런 과정에서 힘 닿는 만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